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디앗 6회 우주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6회 하는 벌써 거죠? 6회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경제 했는데 이어가지고 오늘 과학. 생뚱맞지? 그냥 전혀 어떤 연계성이 없어. 경제하고 그냥 과학하고 그냥 바로 하는데. 네. 과학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부터 조금 해보면 저는 이제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오컬트 문화, 미스테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네. 꽃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깡 선생. 네. 세상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죽창을 들자. 깡 선생입니다. 뭐야 이 미친놈 저거. 장난. 예, 알겠습니다. 네,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데 옛날에는 종교학, 철학 이딴 거 공부하다가 지금은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깡 선생 인사드립니다. 예. 그럼 독실이. 예, 이독실입니다. 과학에도 독실하게 좋아하고 또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가 참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독실입니다. 네. 여기도 미친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예. 내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오컬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6회,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김도인. 김도인. 깜빡했어. 김도인.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도인입니다. 저는 도 닦는 거에 관심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도 닦으셨고. 네. 소시적에 20대 때를 이제 명상과 네. 수련으로 이제 장풍도 쏘시고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미인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미인이시죠. 장난 아니에요. 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예. 라디오니까 막 얘기합시다. 막 얘기합시다. 깡 선생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 거의 장동건 수준. 우리 독실이도 네. 우리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장동건. 맞다. 장동건. 김수현으로 계시지. 김수현. 우리 독실이 김수현. 네.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오늘 과학에 대해서 하는데. 예. 우리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은 우주의 탄생이죠. 예. Born of Universe. 맞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최 사장이 영어가 너무. 야, 본이 뭐냐, 본이. 본 아니야, 본? The beginning. 아니야, 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Born of Universe. 지난주까지는 네, 유니버시티였는데. 집에 찾아봤더니 유니버스더라고. 예.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예, 과학 중심으로 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저는 이제 미스테리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주의 탄생에 대한 건데. 짧게 우리 가상사연이 또 도착해 있어가지고. 네네. 가상사연 같이 한번 보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보내는 건가요, 계속? 가상사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다 알면서 왜 그래? 지난번에 마르크스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지옥에서 보내셨고. 일단 오늘 제대로 된 가상사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4학번 대학생입니다. 요즘 천문학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최신 기술의 발전을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철학자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갈릴레이니 어처구니 없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현대과학의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웬 말입니까? 정말 이런 비과학적인 소설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지대 너비아비치 알려주세요. 아이작 뉴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안 터지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졌어. 사연이 왔는데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이제 예전 과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예전 과학들 예전 우주론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옛날 거고 사실 우리가 최신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해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옛날 것 과학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데 옛날에 교양 철학이나 교양 과학사 이런 혹시 대학 학부 때 그런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가끔 접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옛날 과학자들의 이야기들. 예.
근데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재미도 없고 맨날 암기식으로 또 공부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주제를 참 재미없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들이 문제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같은 거 보면은 빅뱅을 배워요. 그래요? 빅뱅, 네. DNA의 원리,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문과도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지. 교과서를 만든 팀은 생각을 하기에 이건 교양이다. 필수 교육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 빅뱅 이론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우주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네. 그런 내용들을 이건 교과부에서 인정한 현대인이 살아갈 때 필수적인 교양이니까 네. 한번 다뤄보자. 또 생각을 한 재밌게. 거죠. 네, 재밌게. 재밌게 다뤄야지. 재미없으면. 그러네.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첫 번째는 예전에 이제 고대 때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그렇죠. 해보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까지는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다음 회에 가가지고는 이제 최신 이론들 빅뱅 네. 이후부터 좀 다룰 텐데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거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서 네. 각각의 어떤 지역이나 시대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우주의 시작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죠. 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전체 시작. 우주가 다 어디서 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빠르네. 과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과학책 같은 것도 찾아보고 저도 상대성 이론 다루는 책만 한 3권 정도 봤어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고등학교 때? 근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장난 아닌데. 그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불가지론자, 나 잘 모르겠다. 이 과학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같다. 포기했어요. 저는. 내가 알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빠르게 보내. 깡 선생은 그런 거죠. 깡 선생은 뭐 알 수 없다. 예. 우주의 시작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 김도희는 우주의 시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네네. 왜?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보통 철학하면 죽음과 그 태어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주의 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렇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 부처님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다 통달한 거야. 통달해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니다. 네네. 네 앞에 있는 삶을 고민해라. 네네. 삶의 고통의 문제. 네. 질문 피해가지 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뭐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네네. 않다.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상관없다?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아. 그래. 우리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의 시작. 뭐 독실한 과학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당히 교과서에서도 그걸 소개하고 있고 좀 맞다고 봅니다. 빅뱅이 그래요? 우주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빅뱅 전에 뭐 있어? 시작이 빅뱅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빅뱅 2부에서 전에? 좀 자세하게 진료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저는 우주의 시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우주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이제 설명할 텐데 명쾌하게. 명쾌하게. 근데 사실 참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야 질문 참 허황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야 이런 거에 대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죠. 그렇죠.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아주 우리가 종교적인 텍스트들, 신화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는 거는 이따가 우리 7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어떤 종교적인 것, 이념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제시했었는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죠. 일단 서양은 뭐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에서의 어떤 우주의 시작은 어땠나요? 뭐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한다면 창세기 1장에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래요. 창조하셨는데 빛이 그거를 있으라. 가지고, 네네.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종의 설화라고 보고요. 신이 사실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을 거야. 자, 처음에 빛이 E는 MC 제곱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그러니까 신이 하면서 이렇게 물리법칙들이 쫙 쌓이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설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그 당시 고대인들이 혹은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빛이 없었던 그때 이미 지구는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있었어요.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맞아요. 지구는 처음부터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안 나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전 종교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신고나는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지금 보니까, 땅이 혼돈 속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거 휩싸여 있다고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어떤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 그리고 그게 물에 있었다고 잠겨 보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지구가. 밑궁창과 윗궁창 나누고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하늘을 만들 때. 그래서 이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일단 그 전에 기본 상태가 뭐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로 게 있고. 지구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혼돈과 땅이 있어요. 땅이. 땅, 뭐 물 이렇게 다 아직 미분할의 상태인 것 같아요. 혼돈의 상태로 땅이 물에 잠겨 있어요. 전체가. 둘째 날에 만드신 거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 잠겨 있었던 물의 일부를 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이 있고 아래쪽에 물이 있어요. 그 사이가 하늘이에요. 비가 오는 걸 설명하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비가 안 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그때까지는 비가 없어요. 그때 하늘 위에 있었던 물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 형사되고. 셋째 날에 이제 궁창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었던 물을 한 곳에 모입니다. 대륙이 동설인지 대륙 생성인지. 땅이랑 바다를 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다와 묻을 나누고 씨 맺는 채소, 과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이 나오나요 그때?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문제는 아직 태양은 없어요. 빛은 있지만 빛의 개념은 생겼지만 태양은 없어요. 하지만 나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해서 해달별이 넷째 날 만들어져요. 계절 뭐 이런 것도. 계절 것들이 넷째 날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땅에 꽂은 다음에 콧구멍에 혼 넣어서. 꽂지는 않고. 지금 말씀한 거는 그 다음 버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2장에서. 그래요? 근데 일단 그 문제가 1장에서는 남자랑 여자를 같이 창조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느님께서. 그런데 원래 아담부터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그게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전체적인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2장부터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든가 그쪽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죄송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쪽에서 시작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모세가 쓴 거는 아닐 거다. 당시에 구전되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짬뽕되어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뭐 레위기, 신명기 또 뭐 있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세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가 시편까지가 출애굽기까지. 이 5가지 모세 오경이 원래 모세가 한 방에 쫙 썼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이제 후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을 모세라는 사람이 썼는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모세가 쓴 거로 원래는 정설인데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죠. 후대 학자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파보니까 이게 이제 문체 연구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단어나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문서 덕후들이 있어.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쭉 조사를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문서들이랑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들이 보니까 모세 오경에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문서들이 합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아분열증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도 있어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글 쓰는 기술이 늘었어. 문체가 달라졌다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서 비평학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두 가지 문서가 결합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요 얘기를 먼저 하면은 왜냐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비유와 상징인데 이걸 파봤자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랑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정설인 거죠. 그게 이제 그 분파마다 달라집니다. 분파가 달라져? 굉장히 많이 그게 달라지고요. 실제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정말 첫째 날 만들었고 둘째 날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 이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미 과학적으로 반박된 많은 증거들을 여전히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이런, 막 예를 들면 진화론. 그렇죠. 이렇게 틀린 증거들이 있다더라. 이미 반박된 건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이게 일종의 설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좋은 말이다. 비유와 윤리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서 비평학을 수용은 하지만 그 비평할 수 있고 뭐 당시에 어떤 그 전승을 묶은 건 맞지. 맞아요. 근데 이건 과학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모세한테 얘기했다 하더라도 모세한테 진짜 너 E는 H, N인 거 알고 있냐.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뭐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나는 어떻게 태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의 문제인데 최근에 20세기 이후에 넘어오는 성서 흐름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성경 텍스트가 그때 당시 지역적, 환경적, 그 사회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돼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그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죠? 김도인이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이제 깡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건 비유와 상징이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한국 기독교는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데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고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교단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러프하게 나눴을 때 한 3-4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성경 비평학을 처음부터 수용합니다. 비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말하자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라든가 연대의 어떤 신학 같은 경우에 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이 두 개가 서로 자기네들이 뭐 1이다 2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 측도 초반에는 성경 비평학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성경 비평학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신도의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거 다 설화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게 설화라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독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비유와 상징일 수 있다. 비유와 상징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1화부터 쭉 들어보는 제가 몇 번 강조했었는데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뭐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 윤리적 측면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첫째 날에 만들어졌는가 성경대로 하면 우주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8,000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게 된다는 성경 자체의 그거는 문제 없다 보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성경 공부 를 자기가 믿는 진심으로 믿는 종교고 그렇다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참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번역이 엄청나게 된 거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어. 그게 히브리어가 뭐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 네. 근데 지금은 사어가 됐죠.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고대어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써요? 영어? 유대어? 네. 모르겠어. 유대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그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영어로 된 걸 20세기 초반에 번역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구만. 처음에 들어왔던 거. 근데 어쨌든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처음부터 원어
이제 그리스어 이런 히브리어로? 네, 그런 것들을 번역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킹제임스 버전 번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킹제임스 아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한국 기독교가 은근히 생각보다 처음 들어올 때 아주 초기는 그랬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를 만들 때 그렇겠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만 해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6일 창조가 1장 한 2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6일 창조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6일 창조 버전이 나옵니다. 이때는 하느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그렇죠. 엘로힘 표현이 되다가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부르는 단어로 나오면서 조금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어떤 버전이냐면 태초에는 안개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넣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원형적인 인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인간을 그 에덴 동산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임대세도 걷고 뭐 그러라고 그러면서 동식물한테 이름 지어라 니가. 그래서 태초에 인간 아담이 발음한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다. 그런데 얘가 좀 외로우니까 얘 자고 있을 때 몰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토리 이브가 뭐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쫓겨나는 원래 바로 아담을 꼬신 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어떤 거랑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잠깐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하기 궁금한 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서 6일 창조 버전이랑 6일 창조 버전하고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기 버전이랑 창세 버전이랑 조금 다릅니다. 순서도 좀 다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독실이가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큰 그림을 먼저 묘사하고 디테일을 본 거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그런 해석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문헌 비평하는 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예 좀 다른 시기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 일단은 뭐 근데 뭐 일단 해결은 되는 거잖아, 그지? 거시적 미시적이다. 해결은 되는 거니까. 해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뭐 성경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기독교에서의 창세기는 신이 창조했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사실 나는 그 초등학교 때 궁금했는데 6일 창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독실이가 처음부터 지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하루라는 시간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지 24시간이 나오는 건데 그럼 태양도 없는데 뭐 그렇죠. 지구도 없는데 뭐 하루를 어떻게 쟀어요? 원래 시계를 갖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 최 사장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 그게 첫째 날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들어갔다 될 수도 있고 그 1장 1절은 전체적인 그 6일 창조의 내용을 전체를 말하는 거다. 미리 인트로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기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설하고 그냥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나요? 아담과 배꼽이 없어야지. 아담과 이브는 없었겠죠. 없어도 되니까. 그럼 밑밑에 딱 배꼽 팁은 밑밑에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고 기독교 할 때 한번 낱낱이 까보도록 하고 배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양의 기독교 창세기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동양 창조 신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쪽의 창조 신화의 특징은 역시 인격적인 태초의 존재가 있어요. 여기서 동양이라면 어디를? 보통 인도의 아주 고전 문화는 우파니샤드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반고라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는데 이게 자기 안에 세상을 만듭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명상을 하다가 태초의 자아, 뭐 브라흐만, 푸르나 이런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자기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명상을 하다가 자기를 쪼갭니다. 그래서 자아 분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묘사를 해요. 그게 동양 창조 신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자기 바깥의 세상을 만드는데 동양에서는 자기 안에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그 동양이랑 서양 신화, 창조 신화 이해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외부에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는데 동양에서는 내부에 창조한다고요?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뭐 그런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동양은 우리 나중에 빼서 한번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의 기독교, 그다음에 동양에서의 우파니샤드에 나온 얘기. 사실 우파니샤드를 좀 깊이 있게 파보는 것도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신화와 그리스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기되고 있던 신화들 그 동양 쪽이나 뭐 기독교를 신화라고 해서 제가 명칭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 이전에 세계관을 저는 이제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 문헌에 남아 있는 신화는 이제 수메르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란, 뭐 이라크 이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원전 4,000년부터까지 흔적이 발견되고요. 아마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그쪽이. 에덴 동산도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쪽에 발견되는 신화들이 그 점토판에 이제 발견된 문헌들이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에리두 창세기라고 있어요. 에리두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 이름인데 아마 수메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에 남아 있는 신화인데 여기에 이제 최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신들이 약간 외계인들 같아. 수메르 지역에서 거기에서 발견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 신들이 무슨 절대적인 창조주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문명 개척자들입니다. 문명 개척자.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도시를 짓고 뭐 경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근데 어느 날 노동을 하다가 지친 거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할 만한 인간을 만들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을 해주고 우리를 모실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해서 엔키라는 신이 흙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어서 성경이랑 비슷하죠? 비슷하네. 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신화를 담고 있는 에리두 창세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엔릴이라는 엔키의 형인데 엔릴이라는 실이 빡 돌아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인간을 창조했던 엔키가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얘네들 그 우투나 파시팀이라는 노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피해라. 이런 얘기를 담은 신화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한때 유행했었어요. 수메르에서의 나오는 내용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성경보다 앞서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는데 뭐 그게 그 안에 실제로 이제 차용돼서 신화적인 거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어떤 여기저기에서 이제 홍수 문화 같은 것, 홍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승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었고 그거를 다른 지역에서 따로따로 이제 표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이런 시각으로 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사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인 서사 구조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인데 요거 우리 지금 우주의 탄생이니까 요거 뭐 이거 성경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거의 기독교 할 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신화는 사실 그냥 현대인의 입장에서 신화 듣기에는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신화가 도대체 뭘까요? 좀 제대로 된 얘기 좀 없네. 좀 그 우주의 시작이니까 우주 시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하지 마. 왜 갑자기 질문을? 우리가 신화들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시잖아요. 읽어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때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계인?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신화가 구전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누가 합니까? 외계인? 뭐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줬던 얘기들을 약간 그 추장이라든가 그때 뭐 재정일치사였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유사한 대답인 것 같은데 이게 더듬어. 정답이었구나. 놀랬어. 말할지 몰랐는데.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종교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샤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사제 계급으로 아예 되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명상을 하든 제사를 지내든
뭐 이런 방식을 특정한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신화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이 종교인들, 종교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무속인들도 막 듣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어떤 신한테 내가 이걸 들었다. 아마 그거였을 걸로 추정을 해요. 처음에 신화가 내려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사제계급이 전문가 집단이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신화를 이 사제계급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신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문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예. 그러면 신화 A 버전과 B 버전이 있어. 자기가 들은 게 달라.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적절하게 편집을 합니다. 물론 그때 어떤 의도가 들어가기도 하죠. 강 선생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집에 놀림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싶은 건 뭐냐면 신화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 뭐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데요?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적으로 뭐 요정, 용, 뭐 귀신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면 그게 신화인가요? 신화가 도대체 뭐죠? 그럼 현대사회에는 신화적인 게 없나요? 요정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갑자기 왜 이게 질문이 됐어? 답을 얘기해, 자식아.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허황된 이야기, 요정이나 신, 귀신 같은 거나 믿고 미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화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화적인 사고의 본질이라는 건 저는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배후에 뭐 포세이돈 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긴 합니다. 추론이긴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루는 방식, 그 담론을 전승하고 이렇게 이어나가는 방식이 신화적인 사유에서는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내고 전승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공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기존 전통의 반기를 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사제들끼리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제자 사제가 스승 사제한테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김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권력의 유지수단. 지금 눈빛이 되게 빛나고 있어요. 광적으로 탄생 얘기를 할 때도 갑자기 신앙 얘기를. 죽창들 분위기. 죽창을 들고 깨부셔야 된다. 썩어 빠졌어 고대부터. 고대에 아주 이런 신화적인 사유의 특수성은 저는 이제 이런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계급이 사제 계급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어 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랑 전혀 다른 방식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인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그게 이따가 이제 독실이님께서 과학사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철학자들 얘기를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혹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연 철학자. 네네. 고대 그리스의 한 6세기, 7세기경부터 나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원래 그리스가 그 강원도 같은 지역이에요. 농사가 안 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해상 무역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적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지금 터키 끝에 터키 서부 해안 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막 그 해외 진출을 한 거야. 식민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밀레투스라는 도시에 최초로 등장한 철학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죠. 뭐 철학의 아버지, 모든 학문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 사장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부유한 상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접 쓴 글은 없는데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했다던가 뭐 일식을 예측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남아오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예.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땅이 지구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지구가 이런 추정을 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학문 모든 서양 학문 전통에서 이 탈레스를 자기들의 아버지로 칩니다. 정말요? 예, 이 허접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군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만물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던 사람. 근데 그 전에도 탐구는 했거든요. 신화를 전승하는
사제들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을까? 신으로부터 왔다. 그것도 가능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럴듯하다? 합리적으로 돈이 생각하면. 많다? 이 사람 탈레스의 가장 큰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변화무쌍한 현상의 근원적인 것이 뭔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연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관찰을 좀 했겠지. 막 물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면 막 모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 문헌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근원적인 무엇이 자연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허접하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 탈레스가 이제 우주의 시작, 사실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뭐냐에 대해서 각각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어. 탈레스가 물이다.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다. 그 얘기 나왔던 거. 데모크리토스가 원자 아니냐. 그러니까 지진 설명하는 것도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진이 신이 열받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이 땅이 물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 그렇지. 예. 뭐가 합리적이야? 이게 다 똑같구만. 이게 신화 자연철학잖아. 구분해서 얘기하길래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얘기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허접하니까 누가 봐도 탈레스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아낙시만드로스야. 이름도 이상해. 예. 근데 얘는 더 천재인 것 같아. 더 이상해. 얘는 생각이. 기본적인 문제적인 이겁니다. 만물이 물로부터 나왔으면 그 물은 또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더 올라갔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물 위에 있어. 그럼 물은 또 그 밑에 뭐가 있어? 지구. 어쨌든 그럼 계속 의문이 계속되잖아요. 얘는 그걸 막고 싶은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근원적인 물질은 물이 아니라 아페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아페이론?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아가 낫을 뜻하는 영어에서 낫을 아노미 할 때 아예요. 예. 그 낫을 뜻하는 그 접두어고 페이론은 무슨 한계, 경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페이론이 뭐냐 자기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놨고 이 사람 글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추정컨대 이제 어떤 특정한 불 이런 특정한 성질이 없어. 이거는 성질이 없고 무한한 운동을 하고 영원불멸한 겁니다. 가상의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건 어디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기본 입자죠. 원래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 그러면 또 재밌는 거는 우주론도 이 사람 원통형 우주론이라고 재밌는 게 있어요. 얘는 지구가 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린더리컬하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맨 윗면이 있잖아. 맨 윗면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면이고 그 밑에도 지면이 또 있어. 거꾸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이 지구는 아무것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공의 한가운데 떠 있어. 이 사람 재밌는 추정을 하는데 우주도 원통형인데 우주에서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완벽한 등거리고 완벽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허접하고 병신 같은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아페이론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탈레스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 이전엔 뭐가 있었냐? 근데 물 밑에는 뭘 받치고 있냐?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과학에서도 어떤 기본 입자들을 이론적으로 세우고 그게 뭔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이론의 어떤 물리학에 얘기하자면 뭐 6가지 기본 입자가 있고 렙톤이 있고 쿼크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먼저 수학적 가설을 세우고 물리학적 가설을 세우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혹은 예전에 빛이 매개하는 어떤 매질이 있다라고 해서 에테르를 찾기 위해 그것도 이제 가상 입자를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거는 되게 헛소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이다. 당시로서 나는 헛소리 같은데. 근데 일단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얘가 깡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신화랑 그리스 사람들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신화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폐쇄적 집단에 의해서 그 권력이 유지된 수단이었다. 반박도 못하고. 반면에 자연 철학자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탈레스랑 아낙시만드로스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은 어떤 폐쇄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부터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렇죠. 과학의 출발점이 아니냐. 네, 우리가 경험 가능한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재밌는 거는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해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칼 포퍼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님께서 칼 포퍼 예, 추측과 논박이라는 장에서 이 탈레스에서 아낙시만드로스로 이어지는 이 사유의 전환 이 과정을 갖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과학이다 이래요. 그 근거는 뭐냐면 선배의 가설에 대담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경험적인 관찰에서 나오는 가설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기의 직관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가설이에요. 아페이론이나 이런 거는 이게 과학의 참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실제로 서양 과학의 발달도 저 선배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가설을 내고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예. 동양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왜 그 그리스에서도 왜 그 스승의 말씀에 반기 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애 있잖아요. 예, 피타고라스 맞아요. 제자. 예. 그런 전통도 네. 있어요. 죽어라. 이제 제가 그 그리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 까기 전통이 있어요. 얘네들은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제낍니다. 플라톤부터 다 틀렸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그거에 아주 대해서 독창적인 전통이야. 얘네들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예. 전통. 프로이트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많아요. 왜 싫어요, 참. 왜요? 말도 안 정말요?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독실이 왜 싫어 근데? 그냥 뭐 프로이트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프로이트야말로 진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칼포퍼가 제일 자기가 싫어했던 혼자- 사람이야. 자기가 혼자 소설 네. 썼죠. 예, 자기 혼자 소설 쓴 거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나중에 그러시고요. 하시고요. 한번 예. 프로이트 한번 해도 예, 그래서 예,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나 이거 벌써 우리가 들어도 허무맹랑하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상식적인 이론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물불 공기흙.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지금 근본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고 공기를 주장한 사람들이 다 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만이냐?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는 흙도 기본이 될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래서 물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본 원소로 하고 원소. 모든 것들은 이게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있는 거다. 이 적절함이 중요해요. 예. 이런 이론들이 지금 과학적 방법론은 눈으로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신화적 사유랑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사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더 이상 폐쇄적으로 논의를 안 하는 거야. 누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제자가 바로 제껴. 탈레스가 한 얘기를 아낙시만드로스가 바로 제끼고, 플라톤이 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제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담하게 가설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이렇게 던지는 이런 전통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된 것 같다라고 서양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자기들의 학문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 자연 철학자들 얘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서양과 동양 그리고 이제 신화 그리고 그리스에서 전통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시작, 우주의 구성, 우주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거 좀 뭐랄까 별거 없어. 이게 현대 과학이 지금 앞서가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된 과학을 진행하는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